어느 날 세상 사람들은 물질 속 원자보다 더 근본적인 초월적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감정, 기억과 같은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냈고 로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로직 덕분에 다른 세계에 존재하던 신들이 현실 세계에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은 세계의 존망을 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한 도시의 상공에 갑자기 마법진이 나타났고 이때 우리는 주인공을 만납니다. 우리의 주인공 요스는 아버지와 여동생 시오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매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홀로 두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시오리는 오빠가 어젯밤 잠도 안 자고 몰래 무언가를 했다고 일러바쳤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몰래 한 것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 나이 때 남자아이는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후 그들은 레벨 3 재해 경보를 듣게 됩니다. 요스는 갑자기 불안해하며 책상 밑으로 숨었지만 여동생과 아버지는 레벨 3 재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각 밖에서는 몇몇 소녀들이 괴물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소녀가 막 부상을 입자 분홍 옷의 소녀가 나타나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괴물이 뒤에 나타나자 검을 든 소녀가 달려들어 일격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한 사람과 개 한 마리로 돌아왔고 재해는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요스의 가족 아버지가 방으로 돌아가자 시오리는 오빠에게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가자고 졸랐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 요스는 갑자기 변장을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 과거가 있는 듯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후 그는 어떤 조직이 유카리라는 소녀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거부하려 했지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유카리는 국장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국장은 유카리가 특별한 개인이라고 설명합니다. 100만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침에 재해 현장에서 싸웠던 세 소녀와 다시 마주칩니다. 국장의 말에 따르면 유카리와 같은 개인의 능력은 보통 사춘기에 나타났다가 성인이 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국장 역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힘을 각성한 자들은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울 사명과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옵니다. 근처에서 레벨 7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꽤 위험하다는 보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요스 남매는 생일 선물을 사러 쇼핑몰에 있었는데 갑자기 쇼핑몰 한가운데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괴물은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구역에 닿는 사람은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요스는 그때 홀로 남겨진 아이를 발견하고 여동생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자신은 괴물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 위로 올라가 반대 방향으로 달려 괴물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후 한 소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높은 곳으로 피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괴물에 맞서기 위해 도착했지만 괴물은 갑자기 작아져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소녀들은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보안국에 보고하여 게이트를 닫아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이트가 닫히고 사람들은 다시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오리는 아버지와 재회했지만 둘 다 아직 요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스는 자신을 도와준 소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세계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고 그녀 또한 어째서인지 그의 신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테나라고 소개하며 그 역시 보안국의 소녀들처럼 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계약신이 되고 싶어 했고 요스가 잃어버렸던 능력이 담긴 카드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와 시오리가 도착했습니다. 시오리는 요스가 다시 싸울 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위험한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시민으로 계속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의 보안국만으로는 더 높은 등급의 재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아까 그 괴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흐르게 놔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후 요스는 아테나와 함께 차에 올라 그녀가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홍콩에서 그가 큰 재해 속에서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희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그런 행동이 아테나를 감동시켰고 그와 함께 이 세계를 지키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계약을 맺고 모든 힘을 서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증표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소녀들은 괴물 때문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괴물이 계속해서 총알을 난사했기 때문입니다. 괴물이 그들이 숨어있던 차를 파괴하려는 순간 요스가 방패를 들고 뛰쳐나와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는 그녀들에게 괴물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괴물이 사격을 멈추자 그는 검을 든 소녀가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등을 밟고 뛰어올라 괴물에게 마무리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 후 다들 요스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가 전투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변신을 풀자 모두들 요스가 아테나와 계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여동생 시오리는 요스가 보안국으로 돌아가 싸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동생을 달래며 약속했습니다. 2년 전처럼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여동생을 달래는데 성공했고 그녀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후 그는 보안국으로 가게 되었고 국장은 소녀들에게 그가 예전의 능력자였지만 은퇴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금지된 기술을 사용한 후에 말이죠. 그도 안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자고 싶어서 인사는 나중에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테나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국장은 그가 아테나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계약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요스가 잠에서 깨자 아테나는 그가 자신의 꿈을 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그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보안국의 수장인 야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요스의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신입 멤버로서 다시 시작해야 하며 이틀 뒤에 능력 테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옹가라는 청년이 찾아와 자신의 능력이 요스가 곧 있을 테스트에서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야노는 그를 무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능력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참여해야 했습니다. 요스는 온가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국장은 그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네메시스가 모두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괴물들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이라는 행성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행성에서의 전쟁이 끝난 지 수년 후 마신들이 이 세계를 침략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에 보안국 지부가 5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 동안의 시험이 끝나고 요스와 반장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금발머리 소녀는 점수가 가장 낮아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모두에게 대접한 것은 거대한 햄버거였습니다. 맛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찍어 먹는 소스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스가 가장 먼저 맛보며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게 바로 온가가 말했던 재앙이었군. 갑자기 여동생에게 전화가 와 집에 일이 생겼다는데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는 것이었다. 그가 통화를 마치자 소녀들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여자친구가 되어보고 싶어 했지만 반장은 그가 아테나와 계약했으니 그녀가 평생 그를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스는 반장이 자신에게 꽤 쌀쌀맞게 구는 것 같아 의아해했습니다. 유카리는 반장이 그날 인사를 생략한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스는 달려가 사과하며 모두와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금발 머리 소녀는 클로에이고 그녀의 계약신은 발키리입니다. 검은 머리 소녀는 마나이고 그녀의 계약신은 아르테미스입니다. 반장은 타마키이고 그녀의 계약신은 비너스입니다. 타마키는 요스의 총 변신 시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변신 시간은 이만 시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룹 내에서 가장 일찍 힘을 각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스의 총 변신 시간은 20만 시간으로 타마키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아테나가 말한 이유는 요스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 5분만 쉬면 다시 변신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가 온가에 대해 모두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스는 홍콩 지부의 옛 친구들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는 안부를 묻는 김에 온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각 온가는 갑자기 감옥으로 가서 요스 일행이
얼마 전에 잡았던 괴물을 만났습니다.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통제실 직원이 괴물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능력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만듭니다. 온가 역시 구경하러 왔습니다. 안에서는 마나가 한쪽 구석에서 저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에는 여전히 선봉에 서서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만약 위험해지면 요스가 방패를 들고 달려와 지원했습니다. 타마키는 여전히 부상자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카리는 아직 계약신이 없어서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전투의 개념에 대해 묻자 계약신과 능력자에게는 로직이라는 에너지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변신할 때 능력자는 계약신에게서 로직을 빌려 힘을 증폭시켜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자나 인간이 괴물에게 잠식당하는 또 다른 상황도 존재합니다. 유카리가 2년 전 요스가 했던 일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국장은 그것이 금지된 일이라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가가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요스가 사용했던 상태는 자기 안의 모든 로직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방법은 사람의 인격 일부를 잃게 만들기 때문에 금지되었지만 금지된 방법이라 국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허락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마나는 위에서 뛰어내려 괴물머리 위로 올라가 몇 발을 쏘아 마무리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오스는 다시 한번 물었다. 왜 온가는 훈련하지 않느냐고? 그는 이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재앙 경보가 울렸다. 하지만 1급이라 회복 능력이 빠른 이오스가 호출되었다. 하지만 그는 온가가 실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싶었다. 국장은 여전히 그에게 가라고 했고 네메시스는 그에게 온가가 능력자이면서도 아니라고 알려줬다. 그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아테나에게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비밀을 지키며 그에게 먼저 일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는 유치원에 도착했다. 이번 괴물은 단지 아이에게 빙의해 장난을 치는 수준이었다. 그는 쉽게 모든 장난을 막고 아이를 놓아주게 만들었다. 잠시 후 기지로 돌아온 유시는 감옥에서 온가를 다시 만나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테나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온가가 계약신이 없는 능력자라서 괴물과도 계약하려고 무모하게 군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온가는 유시의 계약신보다 더 강한 계약신을 찾아 그와 대적하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 유시와 타마키는 야노에게 불려갔다. 그는 온가가 좀 이상하긴 해도 그의 예언은 보통 아주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야노는 타마키를 대신해 요시를 새로운 대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어서 억울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테나는 요시가 그녀는 분한 듯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한편 타마키는 언니에게 편지를 쓰며 대장 칭호를 잃어 언니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모두 함께 아침을 먹을 때 타마키는 갑자기 한 입도 먹지 않고 그냥 가버려 유카리는 자기가 만든 음식이 타마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너스는 유카리에게 타마키가 가끔 저렇게 변덕을 부린다고 위로했다. 온가는 요시에게 타마키의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국장을 찾아가 물어보라고 했다. 그는 그 후 네메시스와 국장의 지저분한 방에 가서 타마키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예전에 괴물의 오염지역으로 인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녀의 능력이 각성하면서 그녀를 능력자로 만들었다. 타마키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일을 잘 해내 대장으로 뽑혔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점에서는 타마키도 요시와 같았지만 타마키는 외적인 면을 너무 중시했다. 바로 그때 경보가 울렸고 이번 재앙에는 4급 괴물이 2마리나 나타났다. 팀은 곧바로 재앙 발생 장소로 출동했다. 그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다. 공격 전문인 두 소녀가 한 조가 되고 타마키와 요시가 한 조가 되었다. 국장의 말에 따르면 이 두 괴물은 몇 번 도망친 적이 있어서 공격 전문인 두 소녀 팀은 속전속결 임무를 맡았다. 요시 팀은 다른 팀이 처리하고 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그래서 클로에는 가장 강한 기술을 먼저 사용했고 이오스는 타마키 앞에 서서 적의 공격을 막았다 마나는 이때 은신 기술을 사용해 몸을 숨겼고 클로에는 여전히 정면에서 공격했다. 괴물은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돌진하다가 빈틈을 보여 뒤에서 마나의 전력, 총알 한 방을 맞았다.
클로에를 미끼로 한 계획은 성공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괴물이 힘을 흡수하며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둘은 공격으로 전환해야 했다. 국장은 타마키에게 괴물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망설이자 요시가 달려들어 방패로 괴물을 공격했다. 타마키는 명령 불복종으로 질책을 받았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온 요시는 타마키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쉽게 생명을 빼앗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테나는 요시가 정말 동정심이 많다고 느꼈고 그의 그런 점이 좋았다. 갑자기 괴물이 다시 나타났고 아직 아무도 회복하지 못해 국장이 직접 요시와 함께 출전하기로 했다. 이번에 그들은 가서 그 괴물이 주변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막았다. 국장은 폭탄을 잔뜩 풀어 괴물을 포위했다. 막아서 국장이 폭발시키게 했다. 그는 이것이 국장의 최강 기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단지 기본 기술일 뿐이었다. 그동안 타마키는 구석에 앉아 우울해하고 있어 비너스를 지치게 했다. 그녀는 나서서 타마키에게 헛생각 그만하고 자신과 함께 출동하라고 했다. 둘은 그 후 함께 현장으로 가서 싸웠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괴물이 퍼뜨린 질병에 걸린 것을 보고 치료해주고 싶었지만 비너스는 그녀에게 먼저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녀는 그 후 달려가 국장이 괴물을 박살내는 것을 보았다. 그 괴물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려 몸에서 빠져나와 타마키 뒤에 있는 사람들을 차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채찍으로 막았다. 국장은 다시 타마키에게 그 괴물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요시는 폭력이 항상 해결책은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비너스는 타마키에게 세상의 모든 생물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생물에게는 무자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상에 대해 명확해져서 채찍을 휘둘러 그 괴물을 처리했다. 국장은 요시에게 이 행동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므로 이 행동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타마키는 식탁에 와서 며칠간 이상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모두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그 후 모두에게 용서받았다. 막아주려 한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녀는 이제부터 그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 후 일어나 몇 마디 연설을 했는데 클로에는 그가 모범적인 대장인 척 한다고 놀렸다. 그날 재앙경보가 발표되었는데 역대 최고인 레벨 9.8이었지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 후 아테나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루시퍼라는 자와 마주쳤는데 그는 마신이며 방금 전에 9.8 재앙을 일으킨 자였다. 그는 이제부터 인간 세상이 재미있어 보여 이곳에서 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몇 년 전 보안국에 타마키 혼자 출전했을 때 그녀는 재앙에서 클로에를 구하다가 심하게 다쳤다. 클로에는 그때 능력자가 되어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고 현재 클로에는 매일 아침 부지런히 조깅을 한다. 그녀는 이 빨간 신호등 기둥을 기점으로 삼아 다음 신호등까지 한 번에 달려간다. 이것은 그녀가 뛸 때마다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기록이다. 그녀는 그 후 국장에게 갔다. 국장과 조사팀은 어젯밤 9.8 재앙이 나타난 위치를 살펴보고 있었다. 하지만 재앙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 단서는 거의 없었다. 클로에는 그 후 팀원들에게 돌아가 아침을 먹었다. 오늘의 아침 식사는 아테나가 만들었는데 그녀는 말린 생선 샌드위치밖에 만들지 못했다. 모두 억지로 먹었고 타마키도 클로에에게 조사팀에게 혼나지 않도록 조사구역에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 후 팀원들은 비너스에게 방금 전 재앙이 누구의 소행일지 물었다. 그녀는 몇몇 마신을 언급했지만 루시퍼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아테나에게 제지당했다. 클로에는 그 후 홍보실에 가서 컴퓨터를 잠시 빌렸다. 그녀는 어젯밤 재앙의 카메라 영상을 다시 보고 현장에서 한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 소녀가 9.8 재앙을 일으킨 자와 합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위치를 추적해 찾아 나섰다. 클로에가 자전거를 타고 그 소녀에게 가자 국장과 이오스 팀도 클로에가 또다시 단독 행동을 한 것을 발견했지만 그녀가 어떤 정보를 얻을지 지켜보기로 했다. 갑자기 근처에서 사급 재앙 경보가 울려 클로에가 먼저 출동했다. 이오스 팀도 그 후 신속하게 출동했지만 잠시 후 다른 곳에서 새로운 재앙 보고가 들어와
이오스는 클로에에게 새로운 위치에서 합류하라고 했다. 하지만 클로에는 여전히 첫 번째 재앙을 혼자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요시는 팀을 나눠 클로에에게 갔다. 둘은 곧 다시 만나 변신하여 괴물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공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이오스 팀은 가는 길에 그 공들을 마주쳐 마나가 밖으로 나가 일부를 쏘았다. 요시도 아테나와 협력하여 밖으로 나가 싸웠다. 저쪽에 클로에는 이미 공들을 다 처리했지만 그 안에는 묘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마나는 이오스를 제때 지원하지 못해 그는 그 공들에게 차째로 던져져 돌아왔을 때 클로에는 또다시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타마키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그녀는 재앙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시가 다친 것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지만 클로에는 눈앞에 적을 보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요시는 현재 괜찮고 곧 깨어날 것이다. 야노는 요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할 전력이라고 생각했다. 클로에는 여전히 타마키가 왜 자신에게 잔소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요시가 깨어나자마자 타마키가 와서 사과했다. 클로에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그는 전투 후에도 몸이 꽤 쑤셨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고 일을 크게 만들지도 않아서 그녀가 사과할 필요는 없었다. 갑자기 괴물 경보가 다시 울렸고 추정되는 수는 70마리에 달했다. 옹가는 당장 변신해서 괴물과 싸우고 싶어 했지만 그는 원치 않았다. 국장은 그때 에너지를 회복하기 전까지 누구도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시만이 출전할 수 있었고 그는 그 후 그곳에 도착해 수십 개의 공들과 마주쳤다. 약했지만 양으로 질을 커버할 수 있었다. 아르테미스는 이때 그저 요시와 아테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그 둘은 변신한 후 전투를 시작했다. 타마키와 클로에는 에너지가 재충전되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20분 이상 더 필요했다. 그래서 비너스는 운전사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했다. 여시는 그 후 둘이 화해하기를 아니면 적어도 서로에 대한 불만을 전부 털어놓기를 바랐다. 타마키는 왜 클로에가 허락도 없이 항상 조사구역에 나타나는지 물었다. 클로에는 조사팀이 항상 자신을 호전적인 골칫덩어리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걸 모르는 듯했다. 운전사는 두 소녀가 서로 반박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경로를 바꿨다. 타마키는 클로에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동료들을 공경에 빠뜨릴 뿐이며 방금 전에 요시가 구체적인 예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클로에는 적어도 자기 발로 직접 서고 싶고 완전히 기계처럼 명령에만 따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 후 두 사람은 현장에 도착해서 변신한 뒤 계속 말다툼을 했다. 타마키는 그들이 한 팀이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했지만 클로에는 자신이 세상을 다 상대할 만큼 강해서 동료가 필요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때 요시는 에너지가 다 떨어져 변신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타마키가 두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고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도 친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클로에는 검을 거대화시켜 한번 휘둘러 공들을 전부 베어버렸지만 그들은 본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발각되어 붙잡혔다. 그녀는 클로에가 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싸웠는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서 타마키는 자신의 실을 사용해 클로에가 돌진하여 괴물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날 밤 돌아왔을 때 클로에와 타마키는 서로 화해했다. 아테나도 오늘 변신이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 요시에게 사과했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9.8 재앙을 가져온 루시퍼를 만났다는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무슨 이유에선지 아르테미스와 마나가 모두 사라졌다. 두 친구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며 마나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다기보다는 버려졌다고 하는 게 맞았다. 고아원에 보내졌지만 마나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고 그녀는 항상 자신이 버려진 곳으로 찾아가 언젠가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그곳에 편지를 남겼다. 그래서 가끔 밤에 몰래 밖으로 나가곤 했다. 국장은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나가 웃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 요시는 집에 전화해 여자아이를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아버지의 도움을 청했고 아버지는 그에게 음식으로 시도해보라고 알려줬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말을 너무 고지곳대로 들어 상황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 역효과를 낳았고, 게다가 타마키에게 아기가 있다고 오해까지 받았다. 그는 그 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는 대신 직접 말하기 위해 마나를 따라 달려갔다. 그는 단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사과했지만 2년 전 폭주한 이후로 말이다 마나는 폭주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듣고 싶어 했다. 그는 그때 자신이 완전히 절망해서 궁지에 몰려 그 방법을 썼다고 말했다. 그것이 이전의 인격을 앗아갔지만 다행히 감정은 남아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는 그것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갑자기 경보가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레벨 6.5의 비행 괴물이었다. 팀 전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변신한 뒤 괴물이 숨어있는 곳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괴물이 깨어나 날아오르기 전에 속전속결로 해치울 계획이었지만 접근하려 할 때 클로에와 타마키가 붙잡혔고 두 사람의 에너지가 빠르게 흡수당했다. 국장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후퇴시켰고 요시와 마나만 남았다. 가까이 다가가야만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희망은 저격수인 마나에게만 걸려 있었다. 요시는 마나가 쓸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몸을 숨기고 적절한 사격 각도를 찾기 시작했지만 쏴도 전혀 먹히지 않았다. 괴물이 매우 단단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보기에도 그녀는 그저 괴물을 간지럽히는 것 같았고 벌레의 감각으로 괴물은 몸을 숨기고 있는 마나를 금방 발견했다. 뱀떼가 달려들어 마나를 붙잡았고 이로 인해 요시는 그녀를 서둘러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했다. 팀 전원은 임시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마나는 치료를 위해 이송되었다. 괴물은 여전히 이전 위치에 가만히 있었다. 전등이 점점 꺼지는 것을 보았고 머지않아 기지 전체도 그렇게 되었다. 괴물의 오염구역에서 나온 영향이 발전소까지 퍼져 도시 전체가 신호등 없이 혼란에 빠졌고 병원에서는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온가는 뱀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승리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고 예측했다. 마나는 병원에 상황을 보고 즉시 아르테미스와 함께 현장으로 떠났다. 그녀는 상관에게 폭주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다. 그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요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달려나갔다. 제노는 국장에게 직접 결정하게 했고 그가 마나가 폭주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모두가 어떻게 말리든 상관없이 마나는 가려 했지만 요시가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마나가 괴물에게 점차 접근해 쓰러뜨릴 수 있도록 자신이 기꺼이 방패가 되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그녀가 과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알지만 현재 그녀에게는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 소중한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랐다. 마나는 요시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그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갈 때까지 마나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사정거리에 도달하자마자 요시는 그녀를 던졌다. 괴물은 저항하며 마나를 내동댕이 쳤지만 요시가 제때 받아냈고 그녀와 함께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괴물을 물리쳤다. 마나는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클로에는 처음으로 마나의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팀의 마지막 소녀 유카리에 대한 이야기다. 그녀는 아직 계약한 신이 없어서 전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후방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돌아오는 클로에를 위해 물을 준비해주고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조연들까지 돌봐주었다. 너무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그녀는 항상 이것저것 잔뜩 받아서 돌아왔다. 유카리는 방금 가져온 과자들을 꺼내 모두에게 먹어보라고 나눠주고 여신들을 위해 음료도 타주었다. 아르테미스는 이제 마나가 예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해서 그런지 더 활기차 보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해서 말이다. 아르테미스는 유카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꽤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카리와 온가는 그 후 아테나와 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훈련실로 불려갔다. 유카리는 적합하지 않았고 온가는 접촉하기도 전에 바로 거절당했다. 유카리가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지만 커플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장은 유카리도 곧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를 바랐다. 그 후 유카리는 기숙사로 돌아가
음식을 준비하며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지만 머릿속에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이전에 나타났던 뱀이 갑자기 춥다고 해서 그 조연 청년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었다. 뱀을 위한 난방기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도착했을 때 뱀이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라 확인하러 달려 들어갔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고 그는 곧바로 오염되었다. 뱀은 유카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지만 그녀를 해치지는 않았다. 정확히는 아직 해치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했다. 뱀은 유카리가 요리를 꽤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처럼 신을 숭배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동안 국장과 다른 사람들은 뱀이 있는 곳 아래의 바닥을 폭파시켜 다른 감금실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새소녀는 그때 만화를 병문안하러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유카리를 구출하는 임무는 요시만 맡게 되었고 온가는 몰래 잠입해서 유카리에게 지시를 전달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시간을 끌라는 지시를 신속하게 전달했다. 그녀는 여전히 뱀의 질문에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뱀을 숭배하겠다고 했지만 뱀은 온가가 뒤에 서 있는 것을 눈치채고 몸을 돌려 그를 날려버렸다. 뱀이 유카리를 삼키려던 순간 바닥이 폭발했고 요시가 재빨리 다가와 유카리를 받아냈다. 국장은 이번에 직접 출전했다. 그녀가 뱀을 신들 곁으로 보내주려던 참에 유카리가 나서서 뱀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폭탄이 터지기 직전 요시가 제때 방패를 던졌지만 바위 하나가 여전히 떨어졌고 뱀이 그녀를 대신 보호해 주었다. 뱀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뱀이 자신을 칭찬했을 때 전혀 사악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뱀은 왜 그녀가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뱀은 유카리가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루시퍼의 말이 맞았다고 말했다. 유카리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뱀은 그녀를 계약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것과 계약한 둘은 사람들을 모아 그녀와 뱀이 변신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고 마침내 진정으로 맺어질 수 있었습니다. 융합하고 새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국장은 뱀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요시는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 후 둘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고 유카리는 결심했다. 뱀에게 큐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며칠 후 유시는 다른 부서가 교대해주기로 해서 내일 쉰다고 여동생에게 알렸다. 그는 집에 들르기로 결심하고 아테나도 데려왔다. 다음날 집에 오자마자 여동생을 만났는데 그녀가 말했다. 이리 들어와. 모두가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 그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모두가 와 있었다. 요시의 생일을 축하했지만 오늘은 그의 생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여동생이 모두를 오게 하려고 거짓말한 것을 알았다. 클로에도 휴일이 요시의 생일과 겹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다들 놀러 오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하루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궁금했는데 남매는 아버지가 또 여자를 만나러 갔을 거라고 의심했다. 정말로 아버지가 누군가를 데려왔고 요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국장과 네메시스였다. 그들 둘 다 요시의 아버지에게 속아 오늘이 요시의 생일인 줄 알고 축하하러 온 것이었다. 그 후 시오리는 음식을 만들러 갔고 타마키가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 소녀들은 음식을 만들러 갔고 클로에는 장식을 맡았으며 온가는 물건을 나르기 시작했다. 발키리는 그림을 아주 못 그리는데도 클로에가 왜 자기를 장식하는데 끌어들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모두 일을 마쳤다. 요시는 아버지도 돕기를 바랐지만 그는 국장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는 핑계로 일을 피했다. 바니르는 네메시스가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보고 요시의 아버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다. 음식이 차려졌을 때 타마키는 궁금해했다. 요시의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묻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시의 아버지가 여기 애인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비너스는 모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원했다. 아버지는 요시를 쳐다보며 마음에 둔 여자가 있냐고 물었다. 주위에 온통 예쁜 여자들 뿐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할 리가 있냐고 하지만 그는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혼란을 잠재우는 일만으로도 도시를 위한 일만으로도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었다. 식사 후 모두가 청소를 도왔고 타마키와 비너스는
요시 어머니의 사진을 보러 갔다. 클로에는 요시의 방에 몰래 들어가 낙서를 했다. 그가 찾아가 불평하자 그녀는 이게 너무 귀엽다고 했다. 국장에게 아테나가 어디 있는지 묻자 물건을 사러 나갔다고 했다. 아테나는 돌아오는 길에 요시가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루시퍼를 다시 만났고 그는 정말 이곳에서의 삶을 즐기고 싶어 했다. 이전 세계에서 충분히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아테나가 요시에게 반한 것을 눈치챘지만 그녀는 이곳의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더 이상 요시에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시퍼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녀가 원한다면 여기에 살기를 바랐다. 인간과 신이 함께 사는 곳은 멋진 곳이 될 거라고. 그렇지 않냐고 했다. 요시가 찾아오자 루시퍼는 인사 한마디를 하고 돌아갔다. 요시는 그렇게 위험한 자를 만났을 때 왜 더 일찍 부르지 않았냐고 아테나를 나무랐다. 그녀는 부르려고 했지만 루시퍼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요시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돌아갈 때 둘은 감히 서로를 마주보지 못했다. 비너스와 국장은 술을 더 마시러 갔고 유카리와 클로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타마키와 온갖 네메시스만 남았다. 타마키와 아테나는 같이 목욕하러 갔고 네메시스는 여동생에게 공포영화를 보자고 했다. 두 남자는 방으로 올라가 이야기를 나눴다. 요시가 루시퍼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아테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요시를 탓했다. 그는 이 세계에 오는 모든 악신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들의 힘이 크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단정 짓지 말라고 했다. 타마키와 아테나도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테나는 자신의 세계에서 온 문제에 모두를 끌어들인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전쟁이 끝나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타마키는 그녀가 그런 외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아 다른 이야기를 했다. 온가는 요시에게 인간과 신이 함께 사는 것을 아무도 금지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고 그 말에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하러 달려갔다. 하지만 온가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말리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두 소녀가 막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요시와 마주쳤다. 요시는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지만 그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타마키가 아니라 아테나였다. 그는 아테나에게 사과했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다. 아테나는 감동하여 용서하기로 했다. 그때 네메시스와 국장은 아스라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는 국장의 상관이었지만 아무래도 기억을 잃은 것 같았다. 얼마 후 아스는 남극의 한 시설로 이송되었고 그곳은 갑자기 여러 종류의 얼음 속성 괴물에게 공격을 받았다. 요시 일행이 사소한 일로 바쁠 때 제노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고 그곳에서 그는 받았다. 국장의 사직서, 즉 베로니카의 사직서를 제노는 그에게 과거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스는 예전에 베로니카의 상관이었지만 괴물에게 빙의되어 의식을 잃고 감염되었다. 본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병원 지하에서 아스를 치료했고 지금은 관찰을 위해 실험실로 옮겼다. 갑자기 아스를 빙의했던 괴물이 족쇄를 부수고 탈출해 실험시설을 다시 공격했다. 그래서 베로니카의 일은 요시에게 맡겨졌다. 길을 떠날 때 유카리와 아테나는 요시가 걱정스러워 보여 궁금해했다. 모두 그가 베로니카를 걱정하고 있다고 짐작했다. 그녀는 이때 네메시스와 함께 괴물과 싸우기 위해 연구시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근처 군기지로 가서 카메라를 통해 보니 아스는 아직 헬기 착륙장에 누워 있었고 괴물은 점점 위로 올라오며 길을 막는 모든 것을 부수고 있었다. 요시 일행의 비행기도 더는 날 수 없게 되어 유카리는 요시와 아테나가 탄 탈출포드를 들고 날아야 했다. 안에 있었다. 냉혈 동물인 큐는 이 날씨에 금방 졸리기 시작했고 유카리는 큐를 깨어있게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큐의 본능이 너무 강해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세 소녀는 요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이 필요해서 도시를 지켜야 했기에 갈 수 없었다. 베로니카는 괴물과 마주쳐 그 자리에서 붙잡아 두고 있었다. 요시 일행도 기지에 도착했다. 그래서 큐와 유카리를 남겨두고 둘이서 베로니카를 쫓아갔다. 이곳의 병사들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드론으로 공격했다. 아테나는 요시를 돕다가
안으로 떨어졌고 둘은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합체했다. 둘은 한동안 더듬거리다 비밀 입구를 발견했다. 둘은 과거 아스가 이 괴물과 강제로 융합하려 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그가 이성을 잃고 괴물이 그렇게 미쳐 날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큐는 깨어나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었다. 둘은 서둘러 요시를 도우러 달려갔다. 그들도 아래로 떨어졌다가 재빨리 요시와 아테나를 끌고 위로 날아올랐다. 그는 유카리에게 아스의 능력 카드를 찾아오라고 하고 자신은 베로니카를 막으러 갔다. 그녀는 막다른 길에 몰려 모든 기술을 쏟아부으려 했지만 요시가 막아섰다. 아스가 융합을 시도해서 괴물을 미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영상을 보여주었고 탑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괴물은 쓰러졌다. 베로니카는 끝을 내려고 했지만 그 눈을 보고 그것이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유카리도 카드를 찾아와 괴물에게 기억의 일부를 돌려주었다. 요시에게 덫을 놓으려던 자는 이세계 생물보호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일행은 길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제노는 베로니카가 국장직에 복귀하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마터면 무고한 생물을 죽일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베로니카와 책임을 나누기 위해 자신이 숨겨왔던 죄를 고백했다. 그 후 제노는 돌아갔고 베로니카는 국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했다. 요시에게 고마움을 표하려던 찰나 모두가 벌을 받기 시작했고 국장도 각자의 벌을 명확히 말했다. 며칠 후 일행은 훈련을 재개했고 모두 호흡이 더 잘 맞게 되었다. 유카리가 미끼 역할을 맡고 마나와 타마키가 괴물을 제자리로 유인하면 마무리는 요시와 클로에가 맡았다. 온가는 아직 도움이 되지 못해 체력 훈련으로 만회하려 했다. 모두가 모의 전투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온가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요시가 그를 찾아와 빨리 계약을 찾길 바란다고 말하자 온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그는 감옥에 갔다가 새로운 접수원인 미키를 만났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여기 있는 괴물들에게 계약을 맺고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지만 오직 한 마리만 응답했다. 그 괴물은 에넬이었고 국장이 직접 잡아온 괴물이었다. 그것은 하루 동안 밖에 나가는 대가로 온가에게 계약을 제안했다. 그는 속지 않았고 그러자 그것은 자신이 루시퍼만큼 강하다고 밝혔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루시퍼가 감옥으로 직행했다. 국장과 제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갑자기 경비가 전화해서 자신을 루시퍼라고 칭하는 자가 찾아와 최고 책임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비상체제가 발동되었지만 루시퍼는 자신이 좋은 뜻으로 왔으며 이곳에 합류해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싶다고 말했다. 온가는 바로 수락했지만 제노는 더 알아보고 싶다며 거절했다. 루시퍼에 대해 그는 어렵게 굴지 않고 온가를 주시하다가 돌아갔다. 온가는 제노 팀에 가서 따졌지만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단지 당분간 루시퍼를 경계하길 바랐을 뿐이다. 여전히 분한 마음의 온가는 시뮬레이션 룸으로 달려가 전투훈련을 했다. 하급 몬스터와 싸우는데도 이기지 못했다. 미키가 멋대로 끼어들어 그를 놀렸다. 정신 차리게 한 방 먹여주려 했다. 그녀는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그는 루시퍼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어 했다. 루시퍼를 예전부터 알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온가가 찾아간 엘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며 대답을 거절했어. 온가가 하루 외출을 약속하자 경보가 울렸고 엘은 온가에게 빙의해 도망쳤어. 일행도 마침 그 얘기를 듣고 최근 초조해 보였던 온가가 괴물을 풀어준 범인이라고 의심했지. 그 후 일행은 엘을 찾아냈어. 일행은 훈련 때처럼 진영을 갖췄지만 엘은 국장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공격했어. 국장을 끌어내려고 말이야 하지만 훈련 내용을 숙지한 일행은 역할을 나눠 훈련 때와 똑같이 실행했지. 일행은 성공적으로 엘을 물리치고 온가를 구해냈어. 깨어난 온가는 자신이 더 이상 로직 능력을 쓸 수 없게 된 걸 알게 됐지. 몸에는 오염의 흔적도 나타났어. 일행은 온가를 감싸며 온가가 그랬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어. 온가는 능력 사용이 잠겨서 당분간 어떤 팀에도 속하지 않게 됐어. 그의 능력 사용이 잠겼고 그들은 루시퍼가 가져간 능력 카드를
반드시 찾아야만 해. 그 사실을 모르는 일행은 옹가를 돕기 위해 계속 찾아다녔어. 모두가 막다른 길에 몰린 옹가의 처지를 이해했지. 옹가가 깨어났을 때 또다시 미키가 곁에서 돌봐주고 있었어. 그녀는 여전히 옹가가 애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믿었지. 옹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문이 저절로 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어. 그들이 옹가를 쫓아낼 계획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옹가는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모든 건 연극이었어. 미키는 루시퍼의 부하였던 거야. 옹가의 심리가 불안정한 바로 그 순간 루시퍼가 들어와 능력 카드를 돌려주고 옹가를 자기 편으로 유혹했어. 다음날 아침 모두가 옹가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설상가상으로 능력 보조장치까지 가져갔지. 국장은 옹가가 가져간 능력 보조장치의 위치를 추적했지만 파괴되었는지 찾을 수 없었어. 퀘이는 이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아는 유일한 존재였기에 웃음을 터뜨렸어. 한편 루시퍼는 옹가를 한 교회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선 그의 신도들이 합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옹가는 루시퍼가 왜 자신의 능력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지. 루시퍼는 옹가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며 연민을 느꼈어. 그도 예전에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했거든. 그리고 추방당했지. 악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는 벗어나기 힘들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지. 천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야. 그는 옹가에게 저 아래 인간들이 얼마나 힘을 갈망하는지 보여줬어.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힘을 내려주겠다고 했지. 그때 유카리는 퀘이의 안내에 따라 하늘을 날며 수색하다가 루시퍼의 은신처와 옹가가 정말 그와 함께 있다는 걸 발견했어. 하지만 조직에서는 감옥문을 연 사람이 미키라는 걸 알아냈어. 그들은 루시퍼의 진짜 목적을 몰랐기에 몰래 옹가를 데려올 방법을 찾고 있었어. 지금 루시퍼와 전쟁을 벌이는 건 전혀 현명한 일이 아니었거든. 그 후 일행은 퀘이가 어떻게 루시퍼의 위치를 찾았는지 물었어. 퀘이는 본능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지. 그래서 결국 실토했어. 예전에 루시퍼와 내기를 했다가 졌다는 거야. 루시퍼가 게이트를 통해 이곳으로 보낼 때 다른 많은 괴물들도 속여서 함께 보냈대. 루시퍼의 목적이 뭔지는 퀘이도 잘 몰랐어. 클로에가 더 실토하게 하려고 퀘이를 불 위에 올렸지만 그게 퀘이가 아는 전부였어. 이제 모두 이 세계에 온 괴물들이 전부 루시퍼 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렇다면 옹가도 루시퍼에게 속아 조종당하고 있을지 몰라. 한편 루시퍼는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어. 그는 성공적으로 옹가의 신뢰를 얻었지. 그리고 옹가를 모두에게 소개하며 자신과 합체할 것이라고 선언했어. 옹가는 망설였지만 이제 보안국으로 돌아갈 수도 물러설 곳도 없었기에 루시퍼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옹가의 등장을 기뻐했어. 그들은 옹가를 천국에서 온 지도자라고 생각했지. 여신은 이때 옹가가 루시퍼와 융합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그가 루시퍼와 융합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야. 모두 불안감을 느꼈어. 그리고 바로 그때 옹가와 루시퍼가 공식적으로 합체했어. 둘의 합체 신호는 보안국에 감지되었고 그들은 경악했지. 루시퍼가 옹가와 합체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옹가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보안국을 악당으로 몰아갔어. 조직은 루시퍼를 잡기 위해 사람을 보내야 했지만 요시가 먼저 대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 옹가를 데려오기 위해서였지. 아테나도 따라갔지만 근처에 숨어 있다가 통제 불능 상황이 될 때만 개입하기로 했어. 현장에 도착한 요시는 옹가에게 누명이 풀렸으니 모두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옹가는 돌아갈 필요 없다며 요시와 싸우고 싶어 했어. 요시가 싸우기 싫어하자 옹가는 협상도 없이 바로 공격했지. 아테나가 달려나와 요시에게 변신해서 싸우면서 설득하라고 했어. 그 후 둘은 옹가의 공격을 막으며 계속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옹가는 들은 척도 않고 계속 공격했어. 약한 공격부터 강한 공격까지 가리지 않고 말이야. 한편 마나는 보안국을 도와 루시퍼의 신도들이 모두 자신의 능력 카드를 교환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루시퍼의 목적은 신이 이 세계에 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인간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힘을 주는 것이었어. 그는 이걸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이상적인 세계라고 여겼지. 옹가는 이 또한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말했어. 둘은 서로의 이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온가는 루시퍼가 그의 신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믿기로 했어. 요시는 루시퍼에게 세뇌당했다고 상기시키려 했지만 온가는 듣기는커녕 요시마저 쓰러뜨렸어. 요시는 말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힘으로 온가를 데려가려 했어. 하지만 방패를 던지자마자 온가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되돌아왔어. 새소녀와 국장도 도우러 왔지만 온가는 전부 피하고 반격하기 시작했어. 그는 수십 개의 별을 계속 던져 한 명 한 명을 추격했지. 국장의 공격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고 그렇게 한 명씩 공격을 당해 요시 뒤로 물러나 방패막이로 삼아야 했어. 하지만 온가는 더 많은 별을 날렸고 요시도 막아낼 수 없었어. 온가는 멈출 생각이 없었고 결국 일행 모두를 쓰러뜨렸어. 그 후 그는 감옥으로 가서 남은 괴물들을 풀어줬어. 말리러 온 지아노도 공격당했지. 그는 감옥을 공격해 괴물들을 풀어줬어. 교회로 돌아온 온가와 루시퍼는 신도들을 다시 만났어. 그리고 합체를 위해 처음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보여주며 괴물과 합체할 지원자를 더 모집했지. 루시퍼의 오염구역이 빠르게 생성되고 괴물들도 동시에 나타났어. 조직은 오염구역 때문에 통신이 막혀 본부와 연락할 수 없었어. 시민들은 신속히 대피해야 했지. 제노도 이곳으로 와서 지금부터 지휘권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어. 다른 지부들도 바빠서 자력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어. 싸울 수 있는 자들은 전투에 투입되었고 그들의 임무는 도시 상공의 모든 공간 게이트를 닫는 것이었어. 모두 합체한 후 각자 다른 장소로 향했지. 요시는 온가에게 갔어. 베로니카는 자신이 엘과의 원한을 해결할 동안 시간을 벌어달라고 했어. 한편 요시는 온가가 먼저 공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 유카리는 유치원의 저급 괴물을 잡으러 갔지. 그녀는 곧 녀석을 발견하고 빠르게 달려들어 공격했어. 저급이란 녀석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 마나는 지옥견을 상대했고 클로에는 지난번에 인형 괴물과 마주쳤어. 타마키는 가장 힘겨웠는데 요시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상대했던 미사일 괴물과 싸워야 했거든. 몇몇은 불안해했어. 예전에는 힘을 합쳐야 겨우 한 마리씩 잡았던 괴물들을 각자 싸워야 했으니까. 그중 유일하게 1급 악마는 전투 경험이 없는 유카리가 상대하게 됐어. 하지만 지휘관은 모두 전사들을 믿으라고 했어. 제노도 그들의 전사들을 믿는 수밖에 없었지. 유카리는 1급 괴물을 찾아냈고 마나는 상대의 움직임과 공격 리듬에 점차 익숙해졌어. 인형 괴물은 줄을 던져 클로에를 묶으려 했지만 그녀는 빠져나왔어. 타마키는 계속 회복 마법만 쓸 게 아니라 공격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 그들은 훈련의 성과를 증명했지. 차례로 최강의 기술을 선보였어. 베로니카는 애를 지뢰밭으로 유인했고 마나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위력적인 사격을 가했어. 클로에는 검을 거대화시켜 인형 괴물을 향해 일격을 날렸지. 타마키도 채찍으로 바꿔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 유카리는 가볍게 주문을 외웠고 나머지는 퀘이가 알아서 처리했지. 이제 최강의 적인 루시퍼만 남았어. 하지만 당장은 요시를 도울 수 있는 건 베로니카뿐이었어. 저쪽은 에너지가 바닥났지만 이오시는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흡수 방패라는 새로운 능력을 사용했다. 그 능력은 모든 공격을 흡수하지만 대가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했다. 그가 나서서 공격을 막고 베로니카가 공격을 맡았다. 하지만 저쪽 지팡이도 공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 베로니카는 속수무책이었지만 요시는 알아챘다. 온가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일반 방패로 바꾸고 돌진해 방패를 던졌다. 그리고 온가가 공격하는 순간 베로니카가 공격을 날렸지만 그는 이미 미리 계산해두고 지팡이를 하나 더 소환했다. 이제 완벽한 공수가 가능해진 온가는 그 후 공격을 날렸다. 2번의 공격을 동시에 날렸다. 요시는 에너지가 바닥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베로니카가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감쌌다. 그와 아테나를 감싸고는 정신을 잃었다. 온가는 처음부터 이건 싸움도 아니었다며 요시가 선택한 길은 실패뿐이라고 했다. 온가는 요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재대결을 하자며 떠났다. 이때 다른 지부들은 모두 함락되었고 이제 그들이 루시퍼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이후 이오시 일행은 기지로 돌아왔고 그는 자신이 온가를 이기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그는 아테나와 함께 아버지와 여동생을 만나러 갔고 여동생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최종 보스를 무찔러 자신이 주인공임을 증명하겠다고. 그 후 그는 아테나와 할 이야기가 있었다.
아테나와 상의하고 싶었다. 마냥 여기 있을 수만은 없었다. 요시와 아테나는 제노에게 허락을 구하고 스스로 전장으로 돌아갔다. 그 후 소녀들은 얀에게 요시가 루시퍼를 이길 수 없는데도 왜 출전시켰는지 물었지만 그는 요시가 그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렇다. 둘은 마지막 수단으로 폭발을 사용하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소녀들은 그때 그제야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시가 도착해 활성화를 요청했다. 제노는 이것이 둘이 선택한 길이었기에 허락했다. 요시는 갑옷을 바꿨고 이제 창까지 갖추게 되었다. 루시퍼는 둘이 이 지경에 이르자 오아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자신들도 이 방법을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 후 온가는 2개의 지팡이를 꺼내 시험 삼아 기술을 날렸지만 요시가 소환한 여러 방패에 전부 흡수되었다. 그 후 요시는 창을 들고 돌진에 한 번 찌르자 온가는 수십 미터나 날아갔다. 온가는 이제 둘의 힘이 정말 막강해졌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그와 루시퍼도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고 그 후 루시퍼와 온가 역시 폭발을 활성화했다.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오염구역은 더욱 넓게 퍼져나가 기지까지 번졌고 안의 모든 사람들은 영향을 받았다. 비너스는 모두에게 기지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모두가 남아서 전투 결과를 지켜보고 싶어 했다. 이오시 또한 아테나에게 모두를 지켜달라고 부탁한 뒤 자신의 힘의 영역을 확장했다. 그것은 루시퍼의 영역을 무효화하고 모두를 잠시나마 안전하게 만들었다. 양측은 서로에게 천국이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루시퍼와 온가에게 천국이란 모두가 평등하고 우월한 자가 없는 곳이었지만 아테나와 이오시에게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 둘은 복잡한 말 대신 바로 격돌했고 초반에는 검술 대결이 펼쳐졌다. 온가가 요시를 밀어내자마자 그는 방패를 던지고 추가타를 날려 온가를 물러나게 했다. 하지만 방패는 다시 돌아와 요시가 제때 반응하게 도왔고 결국 온가를 탑 가장자리까지 걷어찼다. 하지만 요시가 온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았을 때 온가는 여전히 요시의 승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것이 그와 아테나의 끝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온가는 블랙홀을 만들어 요시를 가뒀다. 블랙홀이 폭발한 후에는 쓰러진 요시만 보였다. 소녀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무언가 하러 달려갔다. 이 싸움에서 지면 미래도 없기에 얀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요시는 계속해서 일어섰지만 온가가 수많은 운석을 소환해 그는 방패를 겹쳐 막아야만 했다. 그 후 소녀들도 달려와 요시 앞을 막아섰다. 베로니카가 다시 공격을 막아섰지만 온가가 제어권을 되찾고 루시퍼가 다시 빼앗지 못하게 했다. 그는 이제야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싶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에너지를 나눈다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이 준 것은 언제든 다시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가는 지팡이를 버리고 자신의 힘만으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는 요시와 맨손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온가는 발차기로 요시를 날려버린 후 다시 돌진해 주먹을 내리쳐 탑 전체를 흔들었지만 이오시가 달려들어 온가에게 아픈 주먹을 되돌려 주었다. 온가와 루시퍼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서 그는 약해졌고 요시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온가를 포함해 모두를 구하고 싶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이상 때문이었다. 온가가 먼저 한계에 도달해 분리될 뻔하자 요시가 힘을 사용해 온가를 감싸 폭발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했다. 하지만 그 직후 요시 또한 점점 기력이 다해갔다. 한계에 이르렀다. 그의 에너지 카드들이 다시 흩날렸고 소녀들은 아무리 애써도 붙잡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아테나가 깨어났다. 일행은 대부분의 카드를 수집했지만 온가가 그 아이디어를 줬고 그는 이제 베로니카가 설치한 폭탄 세계를 달고 다녀야 했다. 만약 반역할 생각이라도 하면 바로 터져버린다. 루시퍼는 갇혔고 온가가 대화하러 왔을 때 그도 바뀌길 바랐지만 오만의 악마인 루시퍼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온가는 루시퍼의 힘카드 하나를 간직했는데 이것은 루시퍼가 한때 만들고자 했던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카드였다. 온가는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일깨우기 위해 그것을 간직할 것이다. 동시에 그는 루시퍼가 한때 원했던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다. 그 후 루시퍼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테나는 요시와 재회했지만 유일하게 없던 카드에 요시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테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아테나 또한 요시에 대한 감정을 잃었지만 그녀는 전에 약속대로 부탁을 하기 위해 다시 그를 찾아 돕겠다고 요시와 약속했었다. 두 세계 간의 싸움도 끝이 났다. 모두 여신들이 돌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이곳이 그들에게 소중한 곳이었기에 모두 남기로 선택했다. 그 후 일행은 요시의 기억 카드를 찾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훈련받게 되었지만 틈만 나면 도망쳐서 온가에 골치를 썩였다. 소식을 들은 아테나는 예전의 언덕으로 돌아가 요시를 발견했다. 그도 모두를 돕기 위해 카드를 찾고 싶어 했고 그는 아테나의 카드를 찾아냈다. 감정이 돌아온 그녀는 요시가 그의 카드를 찾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난다.